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거에 영국의 식민지 지역의 언어 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하게 된 3학년 6반 하늘이라고 합니다. 제가 구성한 목차는 연구 동기, 그리고 이론적 배경, 언어 정책, 그리고 결론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선 발표를 하기 앞서서 제가 이 발표를 구상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글을 쓰는데 동기가 되어준 부분 4가지의 키워드를 화면에 띄워봤습니다. 우선 이 4개로 설명을 하자면, 일단 우리 사회에서 언어는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는 사람들에게 유대감을 주기도 하고 또 그거와 반대돼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언어 정책이라는 부분이 그러한 유대감과 갈등에 있어서 어떠한 방책을 두고, 그리고 유대감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면 그거에 대한 중재자가 돼주기도 하고, 갈등이 심하게 발생한다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언어 정책으로 이러한 갈등을 중재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러한 언어 정책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이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 발표를 듣기 앞서서 먼저 이론적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언어 정책은 국가나 민간기관이 국민이 사용하는 말을 통일하거나 발전시키려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우선 대표적인 언어 정책의 예로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세종대왕님이 굉장한 언어 정책을 펼치신 분입니다. 물론 집현전 학자들과 더불어서 한글을 제정하셨다고는 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세종대왕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대표적으로 하신 정책으로는 훈민정음 정책이 있죠. 한글을 지어서 국민들에게 바로 알게 해서 이제 국민들에게도 어떠한 지식들을 심어주신 그런 언어 정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종대왕님과 반대로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정책을 일본에서 시행할 때, 그때도 이제 우리나라의 언어 정책을 시행을 했었는데요. 이쪽은 이제 옆에 계신 세종대왕님과 반대로 민족들의 사상을, 그러니까 우리 조선인들의 사상을 전부 일본인의 사상으로 교체하려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면서 했던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 정책 때문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일본어에 대해 굉장히 익숙해 계시죠.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조사한 3개의 국가 중에 말레이시아라는 국가의 언어 정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레이시아는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았었습니다. 그 식민지배를 받기 전에부터 굉장히 다양한 인종이 살았었는데요. 중국인,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원래 살던 사람들, 그리고 인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영국의 식민지배를 하면서 더욱더 인종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가에는 영어와 중국어, 힌디어가 공존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힌디어는 현재 인도에서 굉장히 널리 쓰이는 언어입니다. 1957년에 독립이 되면서 이 말레이시아에서는 그러니까 마이너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쓰는 언어를 말합니다. 마이너와 영어를 공식어로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민족들이 너무 혼란하고, 그다음에 서로 이제 주체성을 못 느끼는 느낌이 들어서 1960년도에 바하사 말레이시아라는 정책을 펼칩니다. 이 바하사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의 언어라는 뜻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언어를 하나로 합치고 그리고 민족들의 그런 유대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국제사회가 되면서 영어가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영어를 안 배울 수가 없는 국가가 되어서 이제 말레이시아가 언어 실용주의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또다시 언어 정책을 한 번 더 펼칩니다. 그 언어 정책이 이제 영어와 말레이시아어 2개를 같이 사용하겠다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네, 그 다음은 인도인데요. 인도도 보시다시피 제가 사진에도 띄워놨는데 눈이 황금색인 분도 계실 만큼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좀 심각할 정도로 언어가 많은데요. 1652개의 언어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공존을 하지만 인도는 미디어로 인쇄되는 언어는 84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도도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았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친일파가 있듯이 이 당시 인도에도
인도를 영국으로 넘기려는 사람들, 그리고 영국을 통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영어를 많이 배우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영어는 지배층의 전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영국으로부터 해방을 하고 인도가 어떤 언어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인도에서는 언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 합치자니 국민들이 너무 반발이 많았고, 그거에 대한 우려로 어떤 언어도 국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63년에 공용어법이라는 걸 펼치는데요. 이때 그나마 가장 많이 쓰는 영어랑 힌디어를 두 개를 공용어로 삼아서 정치 그리고 경제 이런 부분을 다 이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조금한 인도 도시에서 굉장한 반발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언어가 많다 보니 자기네들 언어는 왜 안 써주냐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는 세계 언어 원칙이라고 해서 또 다른 정책을 펼치는데, 이 정책은 영어, 힌디어, 그리고 남인도어라는 조금 사투리 같은 말을 합쳐서 세계의 언어 원칙이라는 정책을 펼칩니다. 다음은 홍콩입니다. 홍콩은 1842년에 난징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이게 아편 전쟁이랑 관련된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홍콩은 능력별 학교 편성 정책이라는 정책을 펼치는데요. 이 정책이 뭐냐면 이제 홍콩이 학교에 있어서 학교를 가르치는 언어를 영어로만 가르칠 것이냐, 영어와 중국어로 가르칠 것이냐, 중국어로만 가르칠 것이냐를 세 개 중에 골라서 학교의 언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7년에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이 되는데요. 이때 공용어영이라는 것을 펼칩니다. 이때 당시에 홍콩은 영국에 속하면서 국제무역기지로 상당히 많이 돈을 들였기 때문에 영어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영어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렸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에는 중국이 상당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홍콩은 관둥어라고 하는 그 중국어지만 중국인들끼리는 소통이 안 되는, 그러니까 사투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북경어를 이제 하나의 언어로 공용어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홍콩에서도 그러한 중국의 압박에 대해서 굉장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저는 이제 결론을 이 두 사진으로 설명하려고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말한 내용이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그 이유는 이 앞서 말한 세 개의 국가가 모두 다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그 식민 지배의 전유물을 통해서 영어라는 전유물을 받아들였고, 결국에 그 영어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들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번째 사진에서 이렇게 손을 잡고 있듯이 만약에 언어가 유입이 된다면 저는 언어를 배척하지 않고 그 언어를 받아들여서 어떤 민족의 정체성이 상실되지 않을 정도로 언어를 받아들여서 그 언어를 그 나라의 무기가 되게끔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